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과목 조사론.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내가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믿어 주십시오. 자, 항상 무엇인가를 대할 때 '아 그래 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게 되고 '아이 나 이거 어려워 못 해.' 이러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 있게 '난 잘 된다.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서 공부해 주셔야 되고 사회복지 조사는 절대 어렵지 않다. 쉽다. 진짜 쉽습니다. 지금부터 수업만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은요. 이제 큰 객과를 잡는 시간이라서 우리 책을 놓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는요. 우리 1 시간 수업하고 이제 점심시간 1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화면에 이제 PDF 화면을 띄워 놓고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이 1 시간 동안은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큰 틀을 잡아 보는 거예요, 조사론에 관한. 자, 그 내용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일단 여러분 사회복지 조사론 이게 뭘까요? 사회복지 조사론. 예, 이게 사회복지 조사는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조사라는 말을 영어로 research라고도 표현을 해요. research. research라는 말은 연구라는 말과 같습니다. 연구, 조사. 같은 말이에요. 연구, 조사. 자, 그래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도 양적 연구 또는 양적 조사, 질적 연구, 질적 조사, 실험 조사, 실험 연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정리해 두시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조사, 연구를 도대체 왜 하죠? 조사 연구를?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왜 하는지 빨리 댓글로 좀 써줘 보세요. 지금 댓글 한 분도 안 쓰고 계세요. 저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즉 댓글로 잘 질문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프트콘 쏠게요, 제가. 정말 예, 진짜로 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도 지금 댓글을 안 써 주고 계세요. 예. 자, 보시면 자, 연구라는 거, 조사라는 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뭘요? 지식을. 사회복지사가 왜 이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하느냐? 사회복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또는 기존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들이 진짜 사실일까? 그거 뻥 아니야?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걸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그 확인하는 일을 우리는 검증이라고 해요. 검증. 다시 정리하자면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회복지 조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지식을 얻거나 또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걸 무슨 작업? 검증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다시 지식을 얻거나 또는 지식을 검증, 맞는지 틀리는지. 이해됐나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조사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지식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 지식이 뭘까? 이 지식이 뭔지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우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자, 지식의 본질을 양적 연구 들어보셨죠, 여러분? 양적 연구 또는 양적 조사라고도 해요. 양적 연구, 양적 조사. 이 사람들은 자,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모든 지식의 결과물을 얻어낸 지식들의 결과물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 뭘로 표현한다고요?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 그걸 양적 연구라 그래요. 하나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화 또는 계량화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 매주마다 우리 여론조사 TV에서 나오죠.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죠? 지지율에서 자, 성인 유권자들 중에
30%가 그죠? 30%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지식을 지금 알게 됐냐면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를 통해서 아, 그래. 대통령에 대해서 30%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 대략 30% 되는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 30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있죠. 숫자로. 그런 연구를 전부 양적 연구라고 해요. 양적 연구.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양적 연구들을 사실은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TV에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죠? 몇 프로, 몇 프로 이 얘기 하죠. 그죠? 예, 몇 프로고 또 몇 퍼센트 확률이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전부 양적 연구더라. 그래서 양적 연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적 연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사회 현상, 즉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지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지식을 하나의 수치 또는 그 수치를 뭐라고? 계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계량화시키는 연구가 양적 연구더라. 즉 양적 연구의 결과물은 항상 뭘로 나와요? 숫자로 표현됩니다. 숫자로. 자, 그때 이런 양적 연구를 하는 학파가 등장을 해요. 이거 요번 시험에 안 나오면은 저한테 따지십시오. 이거 왜 안 나왔냐고. 자,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이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실증주의. 자, 무슨 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증명을 해낸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증명을 해낸다. 어떤 현상과 관련되어진 지식이 진짜 맞냐 틀리냐 그걸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학문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우리는 실증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실증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자, 실증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자, 지식의 탐구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공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감전구형, 인지발달의 4가지 단계에 앞에 두 문자를 따서 감전구형, 삐아제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게 구체적 조작기 때서부터 인간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 인간은 구체적 조작기 때서부터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 구체적 조작기가 7살 때부터 12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체적 조작기 때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모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구체적인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공부해 봤고 그 마지막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 그죠? 12살서부터 이제 성인기 이전까지 그죠? 요때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설 수립해서 연역적 사고를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어떤 특정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역법이라는 것과 귀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법이요? 연역법, 귀납법. 한 번만 더 연역법, 귀납법.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한 2번 시험 문제 출제됐는데 사실은 연역법과 귀납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앞으로 조사로 전개가 잘 되질 않아요. 말 그대로 배경 지식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연역법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보면 연역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연역. 이 연자가 한자로 펼칠 연자입니다. 펼칠 연자. 자, 인간이 논리적인 사고를 진행하는데 그 논리적인 사고 방법이 크게 2가지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 그때 이 연역이라는 말에 이 연이라는 말은 펼친다라는 뜻이야. 자, 무슨 소리냐면 연역법은 어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이 작은 것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고가.
어떻게? 자, 이렇게 똘똘똘 뭉쳐 있는 어떤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어떻게 쫙 펼쳐보는 거야. 펼쳐보는 거야. 펼쳐서 이 펼친 것이 이 앞에 갖고 있는 이 원래 모습과 같은지를 검증해 보는 사고 방식을 그걸 연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보통 이렇게 자,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 연역적 사고에서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론. 자, 중요해요. 이론이라고 하고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가설이라는 게 수립이 되어져요. 뭐가 수립된다고? 가설. 그리고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낸 다음에 봐봐. 이 찾아냈던 사례들이 이 가설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검증해 주고 있구나 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실하게 입증해 줘요. 그걸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고를 연역법이라고 하더라.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자, 우리 가설이라는 말부터 살짝 보십시다. 가설이라는 말은 가짜 얘기란 뜻입니다. 그죠? 가짜 얘기. 그죠? 말씀 설자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보는 문장을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것이다. 그죠? 그러면 자, 가설은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보는 문장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예가 이겁니다. 사람은 다 죽을 거야.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죽을 거야. 그죠? 아직까지 검증은 안 해봤어요, 연구자가. 그런데 본인이 혼자 사람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아직까지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문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떡하냐? 이 사고를 펼쳐나갑니다. 이 가설을 펼쳐나가는 거야. 자, 진짜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다니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봤더니 자, 출제됐던 거. 소크라테스도 죽었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어. 플라톤도 죽었어. 봐봐. 맞잖아. 다 죽잖아.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이고 플라톤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있잖아. 확인해 본 거죠. 그걸 통해서 봐봐. 내 말이 맞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 죽을 거야. 그 말이 맞다는 거, 즉 가설이 맞다는 걸 검증해내는 거예요. 검증해내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검증해내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연역법이라고 또는 연역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포인트 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연역법의 제일 중심되는 말이 바로 가설이에요. 가설자가 등장했다. 그럼 뭐지? 무조건 연역법이야. 가설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연역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시 머릿속에 가설.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 사례들을 어떻게 찾아서 그것이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마지막에 검증해내는 이런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방식을 바로 연역법이라고 하더라. 다시 앞으로 삐아제 얘기 들어가면 삐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때 인간은 비로소 이런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귀납법이라는 건 뭔지 봅시다. 귀납법.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 사고의 반대예요. 우리가 귀납이라는 말은 이 귀가 돌아갈 귀자입니다. 이 돌아갈 귀자. 이 돌아갈 귀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연역은 일단 가설을 갖고 펼쳐나갔잖아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고를 넓혀갑니다. 넓혀가서 맨 마지막 지점에서 검증을 해냈는데 이 귀납법은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처음부터 펼칩니다. 펼쳐요. 펼치고서 이 펼쳐진 것들을 돌아가서 한 지점으로 끌고 갑니다. 한 지점으로 모으는 거예요. 연역은 한 지점에서 펼쳐나갔는데 귀납법은 흩어진 것들을 한 지점으로 모아나가죠. 이걸 귀납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관찰을 해요. 뭘 한다고요? 관찰.
자, 귀납법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관찰입니다. 연역법에선 가설자가 나오면 연역법인데 관찰자가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그럼 귀납법이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 관찰을 해 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 관찰에서 일반적인 유형이 발견되어집니다. 뭐가 발견됐다고요? 유형. 관찰되어진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유형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형들을 모아다가 최종적으로 뭘 만드냐? 앞에서 공부했던,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이론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론이란 말이 어려운 얘기예요?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왜? 우리 배웠잖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봤더니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그죠?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 이렇게 이론이라고 배웠죠.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 theory, 영어로 theory라고 하죠. 그럼 이론이 뜻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론은 주로 뭘 통해서? 이런 귀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자면 지금 방금 들었던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지 발달 이론가죠. 그 삐아제는 자신의 딸 둘을 데려다가 그 두 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모하면서 관찰하면서 거기서 공통적인 유형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요 나이가 되면 요런 모습들을 보이는구나. 또 요 나이가 되면 요런 모습들을 보이는구나. 그걸 갖고 자신만의 뭘 만들었어요?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전부 학자들의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소크라테스 얘기를 가지고 이 귀납법에다 정리를 해보면 내가 봤더니만 야, 플라톤도 죽었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라톤도 죽었어요. 야, 봤더니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어. 야, 소크라테스도 또 죽었어. 뭐죠? 사람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뭐가 보여져요? 유형이 보여지고 그걸 갖고 최종적으로 봐봐, 사람은 죽어라고 하는 뭘 만든 겁니까?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귀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어떤 얘기 잠깐 드렸죠?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설이 나온다 그랬어요. 가설, 그죠? 연역법에 가설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역법은 뭐야? 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죠? 다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죽어? 이러면서 소크라테스 죽은 거 확인해보고 아리스토텔레스 죽은 거 확인해보고, 그렇죠? 플라톤 죽은 거 확인을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간은 죽어라고 하는 검증해내는 겁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합시다. 연역법은 궁극적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 한 번만 더, 연역법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 귀납법은 관찰을 통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귀납법에서 이론을 만들어주면 그 이론을 어떻게 가설이 검증을 하더라. 연역법에서 가설을 세워서 이론을 갖고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하더라.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죠? 우리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다고 믿고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또 계속 물어야 돼. 앞으로 저하고는 끊임없는 소통을 하셔야 돼요. 자, 가만히 있어봐. 댓글 좀 볼게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레몬 향기 선생님이 지금 댓글 많이 써주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 제가 좀 더 상황을 봐서 제가 기프트콘 쏘겠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실증주의자들이 하는 이런 논리적 사고 방법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자, 이게 세트야. 양적, 연구, 실증주의, 그 다음에 연역법, 가설을 수립하는 연역법은 하나의 뭐라고요? 세트입니다. 세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세트, 덩어리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양적 연구에 반대해서 등장한 새로운 연구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죠. 야, 어떻게 복잡하고 다양한 너무나 심오한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의 숫자로 어떻게 인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숫자 하나로. 그죠?
그래서 이 양적 연구에 반대되어져서 등장한 연구가 바로 질적 연구라는 겁니다. 질적 연구. 무슨 연구요? 질적 연구라는 거예요. 질적 연구. 이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모든 것을 수치화, 계량화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에이씨, 어림도 없어. 아니, 복잡 다양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니? 넌 뻥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뻥이라고. 뻥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수치화 계량화를 거부해요. 뭐냐 하면 본질, 깊이 있는 심층적인 것, 인간에 관련된 심층적인 것에 관한 연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질적 연구입니다. 깊이 있는 인간 내면에 관한 이야기들, 인간의 개별적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심오한 이야기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하나의 숫자로 인간을 퉁쳐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질적 연구다. 이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슨 주의? 해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주의? 해석주의. 여러분, 왜 해석일까? 해석일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심오한 내용들, 이야기를 갖다 깊이 있게 찾아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의미를 해석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 정신대 할머님들 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정신대에 강제로 끌려가셔서 그 피해를 당하신 할머님들이 계신데, 그죠? 그 할머니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살면서 어떤 고통을 경험했고, 그 고통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줬고,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취합해서 그걸 해석합니다. 그걸 무슨 주의? 해석주의라고 하고, 그런 연구를 무슨 연구?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 논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찰을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무슨 법이요? 귀납법이더라. 귀납법. 자, 여러분, 사회복지조사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뼈대를 딱 기억하시고서 제가 가자는 대로 가주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정말이야. 믿고 가봐요. 정말로. 자, 그래서 세트. 양적연구, 실증주의, 연역법. 오케이? 질적연구, 해석주의, 귀납법. 이렇게 세트를 딱 잡고서 시작을 합니다. 정리됐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된다. 그럼 이제 기본 구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공부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98%는 양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는 뒤에서 아주 조금 공부하고 우리가 25문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25문제 중에서 약 2개 내지 3개 정도만 질적 연구에서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양적 연구예요. 즉 22문제 정도, 충분히 22문제 정도가 양적 연구에서 출제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린 지금부터 뭐 한다? 양적 연구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질적 연구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초보 연구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 연구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인간의 심층적인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연구자라고 한다면, 조사자라고 한다면 대단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 질적 연구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보통 석사, 학사 논문에서 질적 연구를 한다?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질적 연구하려면 최소한 박사 과정 또는 박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초보적인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는 이 학부 과정의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내용에서는 질적 연구를 깊게 다루지 않는다. 그냥 맛보기 시기로만 하는 거고, 우리는 다 양적 연구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계속 보자고요. 정리 안 되시고 이해 안 되시면 계속 질문 주시면 돼요. 알았죠? 우리 이번 기회에요, 확실하게 조사론 끝내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사 연배가 좀 많으셨던 여자분이셨는데 다른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2년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하신 겁니다. 연세가 6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남을 가르치는 일을. 그게 저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1급 시험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도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회복지 조사론 강의를 좀 하십시오." 그 "조사론 강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참 많은데 이 사회복지 조사론을 제대로 강의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 조사론 강사를 모시려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론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 수준이 그닥 좋지를 않은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1급 시험을 3월 달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시험 보기 전 3월 달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정말 수업을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고요. 이 동영상 강의를 막 2번, 3번씩 들으시면서 공부에 집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급 시험은 당연히 합격을 했고 이분이 조사론에 진짜 박사가 되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부산에서요. 부산에 부산 외대인가요? 부산 외대인가? 평생교육원이죠. 거기에서 지금 조사론 강사를 하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내가 목표로 삼고 꿈으로 삼고 계획하고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만 배제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만 있으시다면 못 해낼 게 없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전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에 정말 척척 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하나라도 정리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다 저한테 묻는 겁니다. 물으면서 완벽한 조사론의 박박사가 되어 주십시오. 알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죠? 자, 계속 공부해 보시자고요. 사회복지조사론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건 양적 연구다. 얘는 모든 것을 수치와 계량화,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려고 하더라, 양적 연구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또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 양적 연구를 다른 말로 과학적 방법이라고도 얘기해요. 뭐라고요? 과학적 방법. 자, 시험 문제에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과학적 방법 또는 과학적 연구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과학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아, 너는 양적 연구구나. 양적 연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돼요. 이건 학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린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양적 연구를 봤더니 이 양적 연구는 수치와 계량화 시킨다 그랬었어요.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수치화 계량화 시키느냐? 도대체 뭘. 자, 양적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즉, 두 가지를 수치화 계량화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다시 인과관계 규명.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인과관계 규명. 한 번만 더 시작. 인과관계 규명. 양적 연구가 수치화 계량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여러분 인과관계 많이 들어봤죠? 인과관계가 뭐예요? 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의 우울증 개선에 몇 퍼센트 영향을 줄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더니 우울증을 갖고 있는 할머니의 우울증이 72% 개선이 되어졌어. 그럼 72%만큼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치료 레크레이션이 우울증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됐나요? 인과관계. 자, 양적 연구하는 건 전부 뭐라고? 인과관계 규명.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에 뭐라고? 확률적으로. 무슨 쪽으로? 확률적으로. 확률적이라는 게 몇 퍼센트 영향을 준다. 이게 확률적 아니에요. 그죠? 확률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양적 연구다.
자, 두 번째는 양적 연구의 목적이 바로 뭐냐? 일반화입니다. 무슨 화? 일반화. 일반화. 인간계는 뭔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일반화라고 하더라. 여러분, 일반화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한 결과, 인간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한 그 연구의 결과를 가져다가 바깥에 다른 대상한테 적용해도 적용되어지는 정도, 그걸 일반화라고 해요. 이 조사론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계라는 말을 먼저 조금만 더 깊이 좀 살펴봅시다. 우리는 인간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규명하는 거. 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사인데 요새 장교양기관들, 우리 주야간보호센터들 많잖아요.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에 자원봉사를 간 거예요. 거길 가봤더니 어떤 할머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한 할머니들을 모셔놓고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막 한 거야. 우울증 걸려있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할머니들의 우울증이 개선되어지는 게 내 눈으로 뭐가 됐지? 관찰된 거야. 관찰됐어. 그 연구자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 우울증이 개선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본인이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과관계 규명을 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거야. 자, 대단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한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인과관계는 자연 발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구자가 이게 진짜 원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결과가 되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구를 실시해 버리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걸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실험조사 또는 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냐? 야,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 할머니들, 우울증 걸린 할머니 40명을 내가 모집을 하자. 모집을 해야 돼. 그래놓고 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제공해 보자.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들 중에 몇 %가 좋아진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야지 인간계 규명이지. 그냥 가만히 주간보호센터에서 내가 넉넉히 이렇게 봤더니만 할머니가 좋아졌어. 그건 인간관계 규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갖다 놓고 할머니들 40명 갖다 놓고 내가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진짜 몇 %가 좋아졌는가를 확인하는 걸 인간관계 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의도적인 절차, 의도적인 방법을 써야만 인간관계 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더라. 알았죠? 내가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할머니들이 40명 모시고 와서 해봤더니 이 중에서 40명 중에서 20명은 너무 작다. 30명이 좋아졌어. 그 확률적으로 한 80% 정도 되죠. 그래.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할머니의 우울증을 80% 정도 개선시키더라. 라고 어떻게 확률적으로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 할머니나 붙잡고서 우울증 갖고 있는 할머니들 붙잡고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봤어. 그랬더니만 웬일이야. 많은 할머니들 중에 한 10%도 안 좋아져.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인과관계 규명은 되어졌지만 문제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일반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뭔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만 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만든 연구, 그걸 우리가 실험 연구라고 해요.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져다가 다른 대상들한테 적용해도 그것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는 정도, 그걸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이런 인과관계 정도, 이걸 우리는 내적 타당도라고 해요. 뭔도? 내적 타당도. 인간관계 정도를 우리 뭐라고 하더라? 내적 타당도. 그리고 이런 일반화 정도를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 해요. 여러분 이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많이는 들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죠? 다시 한번. 인과관계 정도를 내적 타당도, 일반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거예요. 타당도라는 말은 뭐죠?
부합되어진다, 적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타당도잖아요. 맞죠? 그죠? 맞죠? 예. 그러면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자,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할머니들 40명을 데려다가 이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거야. 그때 이 40명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할 때 의도적으로 만든 요런 형태, 할머니들 40명 데려다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요런 형태를 우리가 인과관계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인과관계 모형. 따라합시다. 인과관계 모형.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할머니들 40명 모셔다가 지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진짜 치료 레크레이션이 할머니들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요 조사 설계. 이걸 바로 인과관계 모형이라고 하더라. 그 모형을 만든 이유는 뭐죠?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한 거야. 그 안에 치료 레크레이션이 보통 얘를 뭐라고 해요? 독립변수라고 하죠. 우울증을 우린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되어지는 걸 독립변수, 그 원인의 결과가 되어지는 걸 종속변수라고 얘기하고,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반드시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 내에서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인과관계 이 모형 내에서 정말 치료 레크레이션이 우울증에 효과를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률이 크면 클수록,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뭐지? 모형 내를 만든 이유가 타당한 거야. 모형을 만든 이유가. 거봐 맞잖아. 타당하잖아. 그래서 모형 내에서 타당하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거야. 인과관계를. 다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인과관계 정도를 우린 무슨 타당도? 내적 타당도라고 하더라. 왜? 모형을 만든 이유. 그래서 모형 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정도가 높으면 우린 내적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이 정도가, 즉 인과관계 정도가 낮다. 그럼 어때? 내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항상 머릿속에 인과관계, 내적 타당도 이렇게 엮어서 기억해야 된다. 자,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여기서 연구한 걸 가져다 바깥에다가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반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적용해도 외적, 그래도 마저 들어가느냐, 부합되느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외적 타당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또 공부할 내용은 전부 이거다. 일반화는 외적 타당도. 일반화 정도가 높은,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거야. 인과관계 모형 모형 밖에서 발생한 내용을 바깥에다 적용해도 그게 많이 먹혀 들어가. 그럼 뭐지? 외적 타당도가 높다. 반면에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할머니들 우울증에 80% 효과 줬는데 실제 해봤더니 20%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인과관계 정도가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요런 인과관계, 즉 내적 타당도 정도가 높아. 그 인과관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실험 설계 또는 실험 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화 정도가 높은 연구가 바로 서베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뭐예요? 서베이. 자, 여러분, 사회복지조사론이 되게 복잡한 것 같잖아? 근데 우리는요, 2개밖에 공부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실험 설계하고 서베이 2개밖에 없어요. 예, 2개로 돼 있는 거야, 2개로. 그러니까 실험 설계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앞에서 쭉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베이에 관한 얘기 공부하면 끝나. 서베이가 뭐냐? 표본 설문조사. 다시 뭐라고요? 표본 설문조사. 표본 설문조사라는 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이 있어요.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그걸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집단의 일부를 끄집어내요. 그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해요. 그 표본을 연구한 그 표본의 속성을 갖고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해 보는 연구 방법인데, 그때 설문지를 사용해요. 그걸 바로 표본 설문조사라고 하더라. 이거 많이 봤잖아. 우리 그런 거죠.
예,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체 유권자 수가 한 2천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00명쯤 끄집어내요. 이 리서치 회사에서.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전화 설문조사 실시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30%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야, 전체 2천만 명 중에서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뭐해? 추정해 보는 거죠. 그걸 바로 서베이라고 해요. 이 서베이는 뭐가 높은 연구다? 일반화 정도가 좋은 연구고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다.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사회복지조사로는 실험 설계하고 서베이 공부하는 게 사실은 다다. 다다. 그게 다다. 진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과관계, 규명, 내적 타당도, 실험 설계, 일반화, 외적 타당도, 서베이 이렇게 엮어서 머릿속에 담고 공부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걸 갖고 쭉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죠? 현재 시간이 11시 51분입니다. 11시 51분인데 자,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밥 먹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밥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1시서부터 수업을 하는데 1시서부터 1시간 동안 다시 조사론의 큰 틀 잡는 일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 놓고 그 PDF 말씀드렸듯이 화면을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교재 앞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제가 절대 믿으라 그랬어요. 절대 신뢰. 우리 교재 제 강의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예, 합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멋진 꿈을 꾸고 나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속하는데 하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이버 밴드 박정훈이라고 서칭을 하시면 박정훈 교수와 사회복지사 1급 합격하기 밴드 안에 꼭 들어오셔서 소통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네이버 카페에 자 박정훈 사회복지학이라고 서칭을 하시면 카페 명입니다. 사회복지학에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6월 달에 만들었는데 지금 한 600여 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소통하는 걸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들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더 매진을 하려고 카페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정훈 사회복지학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소통하시면 돼요. 알겠죠? 반드시 합격합시다. 합격을 넘어서서 멋진 꿈을 키워나갑시다. 자, 지금부터 밥 먹을 건데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점심은 여러분. 자, 꼭 상추. 예, 삼겹살에. 그렇죠. 밥은 이만큼 먹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럼 어떻게 되지? 예, 다 자겠죠.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적당하게 드시고 커피를 한 잔 옆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서 커피 마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 주십시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조사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1시부터, 정각 1시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